안녕하세요. 3학년 6월 모의평가 미적분 해설을 맡게 된 EBS 수학 영역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미적분을 포함해서 모의평가 본다고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선생님이 오늘 이제 차근차근 이 미적분에 나와 있던 여러 문제들을 해설을 해줄 건데 단순하게 답을 찾는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활용해서 이런 풀이 방법을 가지고 지금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적용하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게 풀어낼 수 있게끔 이제 개념에 맞추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답을 찾는 과정만 집중하지 말고 이런 개념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 활용될 수 있구나를 잘 봐주면 다르게 응용되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가보도록 합시다. 자, 23번입니다. 자, 23번은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어지죠. 무리식을 포함하고 있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입니다. 자,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게 되어지죠. 리밋 n이 한없이 커질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해당되는 것에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꼴에 해당되는 것을 분모와 분자에 곱해준 다음에 식을 변형할 수가 있어요. 자, 식을 변형해주면 루트 n제곱 플러스 9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4n. 자, 이쪽에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로 떨어질 테니까 n제곱 플러스 9n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4n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n제곱은 이렇게 소구가 되어지고 분자에 있는 식을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5n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에서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기 때문에 분모의 최고차항을 분모와 분자에 나누어서 식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나눠주면 n을 똑같이 분모와 분자에다 나눠줄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식을 정리해주면 n이 한없이 커질 때 자, 루트 한쪽에 n이 들어가지면서 n제곱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1 플러스 n분의 9 루트 1 플러스 n분의 9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n분의 4분의 5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겠죠. n이 한없이 커지게 되어지면 n분의 9와 n분의 4 같은 경우는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분모는 2가 되어지고 분자는 5가 되어져서 2분의 5가 정답이 됩니다. 답은 얼마죠?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물론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가지고 쉽게 계산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개념이 익숙하면 이제 그렇게 바로 답을 찾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자, 다음 2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이 매개 변수로 나타내어진 곡선의 미분법을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쌤은 먼저 dy dt를 먼저 식을 적어봐요. 그래야지만 조금 더 편하게 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dy dx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dy dt를 먼저 계산해주면 t로 미분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3 곱하기 t제곱 플러스 1분의 2t가 되어집니다. 좀 식을 정리해주면 t제곱 플러스 1분의 6t가 되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쪽도 t로 미분해주면 dx dt의 식이 미분해주면 몫의 미분법을 활용하는 거니까 t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5 곱하기 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5t 그 다음에 곱하기 밑에 있는 식을 미분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t를 이렇게 곱해주는 것이 가능해져요. 자, dx dt분의 dy dt로서 우리가 dy dx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식을 적어보면 실제로 t제곱 플러스 1은 이렇게 약분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식을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dy, dx에 해당되는 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곱해져서 분모에 있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실제 전개해주면 5t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10t제곱이 되어져서 우리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져서 위쪽에 분자에 적혀지게 되는 거니까 굳이 전개하지 않고 식을 곱한 다음에 한번 두면 6t 곱하기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적어두면 됩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t에다가 2를 대입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t가 2일 때에 우리는 dy dx의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t 자리에 2를 대입해주면 그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5 그래서 마이너스 15분의 그 다음에 분자에다 값을 대입해주면 12 곱하기 5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약분되어지면 1, 마이너스 3 되어지고 맞죠? 또 약분되어지면 우린 최종적인 값이 얼마?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정답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답은 몇 번이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매개 변수로 나타내진 곡선을 미분하는 미분법만 잘 이용해주고 몫의 미분법이나 로그함수의 미분법만 알고 있다면 또 합성함수의 미분법만 처리할 수 있다면 충분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다음 봅시다. 자, 다음은 지수함수의 극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투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조금 응용되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나타내어져 있는 식이 우리가 수렴하게 되었을 때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지면 그렇지 2의 0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져서 분모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전체적인 식이 수렴했기 때문에 분자 역시도 그렇지 0으로 수렴하게 되어지겠네. 근데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는 x에 그대로 0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0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의 b제곱 마이너스 8의 값이 얼마 되어진다? 0이 되어지는 거죠. 자, 8 같은 경우는 2의 세제곱인 거니까 넘겨줘서 우리가 계산해보면 b 값이 3이 나옴을 아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알게 된 값은 그냥 대입한 다음에 식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3을 넣은 다음에 식을 정리해주면 위쪽에 있는 분자를 보면 그렇지 2의 세제곱은 8 되어지는 거니까 앞쪽으로 8을 묶어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2의 3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맞죠? 8이 앞쪽으로 묶여지면서 8 곱하기 2의 a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정리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지수함수의 극한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밑이 2인 그런 지수함수의 극한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여기 3x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ax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원래 없었던 식인 거니까 x는 서로 약분되더라도 우리는 어떤 걸 추가적으로 더 곱해줘야 되냐면 3분의 a를 곱해주면 우리가 식은 변형되었지만 값은 달라지지 않게 되어지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식을 변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의 극한값이 얼마가 되어지죠? 바로 ln2가 되어지고 이 아이의 극한값도 우리가 지수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ln2로 수렴함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ln2는 이렇게 약분되어질 테니까 남아있는 값만 정리해보면 실제 그 값이 얼마 되어지냐면 3분의 8 a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3분의 8 a의 값이 얼마다? 16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8분의 3을 곱해주게 되어지면 16 곱하기 8분의 3이 되어져서 약분한 다음에 계산해주면 얼마? 6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a와 b를 더한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6과 3을 더해주면 답은 얼마다? 9가 바로 정답이 되어지겠죠. 답은 몇 번이야?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지수함수의 극한 배울 때 뭔가 굉장히 어렵게 많이 느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요 과정이 아마 쉽게 이제 처리가 되어질 거예요. 처음엔 힘들지만 우리가 많이 연습하고 익숙해지면 절대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수능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절대 겁낼 필요가 없어요. 이런 단계들은 우리가 몇 개 문제만 의미 있게 꾸준히 연습을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어집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자, 다음 보도록 합시다. 26번입니다. 자, 이 아이는 우리가 미분에서의 방정식의 활용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래프를 잘 그려주면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었죠. 자, 여기 있는 좌변에 나와 있는 이 함수식 자체를 우리가 fx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fx에 해당되는 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우리가 문제 조건 y는 t라는 이 직선과의 교점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실근의 개수가 몇 개,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t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도록 합시다.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도함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먼저 미분해 보면 f'x는 2x-5 그 다음에 플러스 x분의 2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 값을 파악해주면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자, 이 값이 0이 되어지는 x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범위 x의 범위를 좀 확정 짓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로그 함수가 나왔을 때는 항상 진수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정의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x의 범위를 먼저 정하고 가는 것이 좋아요. 자, x의 값이 언제일 때? 0보다 클 때만 정의되는 함수였던 거죠. 자, 분모가 x로 이렇게 통분해주게 되어지면 분자에는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라는 식이 오게 되어지고 이 값이 0이 되는 x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분자에 있는 값이 0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런 f'x의 값이 0이 되어지겠죠. 자, 이 아이가 인수분해가 되어집니다.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쪼개지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얘는 2x-1 곱하기 x-2는 0이 되어지고 우리는 x의 값이 2분의 1일 때와 2일 때 바로 그 값이 되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분자에 있는 식에 따라서 f'x의 부호가 결정되게 되어지죠. 자, 얘는 2차 함수였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게 되어질 거고 제곱창이 양수인 그리고 x축과의 관계를 생각해 주면 2분의 1일 때가 여기고 2일 때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 부호 관계가 그대로 f'x의 부호 관계를 결정하게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 문제를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증감표까지 그려가면서 좀 꼼꼼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0보다 크기 때문에 0은 이렇게 가로를 해두도록 하고 자, 2분의 1일 때와 우리가 2일 때가 바로 극값이 되어짐을 극대극소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f'x의 부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0이 되어지고 자, 이 부호가 전체 부호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때는 플러스가 되어지고 이때는 음수가 되어지고 여기는 양수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극값 또한도 계산해 두는 것이 좋아요. 문제를 풀 때 그래프의 어떤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극값은 반드시 계산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f 2분의 1의 값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x의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어지면 4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ln 2분의 1 되어지는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ln 2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자, 값을 좀 정리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0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2 ln 2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얘는 극대값이 되어졌겠죠. 자, f의 이 값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4 마이너스 10 플러스 2 ln 2가 되어집니다. 자, 값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 ln 2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두 개 모두 다 음수가 되어짐을 우리가 값을 비교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실제로 우리가 미적분에서는 이렇게 주어진 정역에서 양쪽 끝으로 갈 때의 어떤 극한값도 파악을 해야지만 정확한 그래프 개형을 파악할 수 있었죠. 자, x가 0보다 큰 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에 우리가 fx의 극한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0보다 큰 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지면 앞쪽에 있는 라인이 0으로 수렴하게 되어지만 ln x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실제 이 아이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어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리밋 x가 한없이 커질 때 fx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실제로 x제곱 마이너스 5x도 무한대로 발산하고 2ln x도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함수 fx 역시도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x축이 있고 여기에 y축이 있어요. 여기 원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x가 2분의 1일 때, 그 다음에 x가 2일 때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대입하게 되어지면 2분의 1일 때 대입한 그 값을 뭐 쭉 적기보다는 그냥 그 함수값이 f2분의 1이었어.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2를 대입했을 때도 이제 이거보다 더 작은 값이었을 테니까 우리가 그 값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f2 값이 되어지겠죠. 여기에 이렇게 와주게 되어집니다. 됐나요? 자, 그럼 계속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와서 계속 증가하다가 극대값 되었다가 그 다음에 극대되었다가 극소되었다가 이렇게 발산하는 형태로 그래프 개형을 대략적으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y는 t라는 우리가 x축에 평행한 형태의 직선을 그어봐야 되겠죠. 근데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어야지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게 되어지겠죠. 자, 그렇게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케이스로 그어주려면 이렇게 y는 t를 긋거나 또는 이렇게 y는 t를 그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값을 통과해 주도록 이렇게 우리가 직선을 그어야지만 두 개의 교점이 생겨서 주어진 형태를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t 값이 바로 뭐였다? f2분의 1과 f2 값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주는 그 t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값을 더하는 것이 문제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왜 이런 값이 나왔는지 이제 파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소거가 되어지죠. 그럼 남아있는 것만 더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마이너스 6을 이렇게 더해주면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마이너스 4분의 통분해주면 24에다 9를 더하게 되어지면 33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33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아마 이 문제가 뭐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미적분에 와서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처음 배웠을 때 극값도 물론 중요했지만 주어진 정역에서 양쪽 끝으로 갈 때에 우리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가 파악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죠. 이제 그런 경우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이 문제만 푸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9월 모평도 봐야 되고 수능까지도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풀이하는 방법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해설은 그런 거예요. 강의는 그렇게 듣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가도록 할게요. 27번입니다. 자,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y는 sin x 위에 있는 점 p에서의 접선과 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그러니까 얘는 접선인 거고 얘는 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었는데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치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나와 있을 때 그때의 탄젠트 값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 정말 많이 풀어봤거든요. 우리가 보통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풀고 활용을 해줄 때 수능 특강과 수능 개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고 기출에서도 나왔던 그 형태의 문제 유형인 겁니다. 그럼 쌤이 지금 자리에서 증명하는 건 힘들 것 같고 일단 가볍게 먼저 우리가 어떤 정리가 있었는지만 정리해 줄게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를 하나는 m, 하나는 n이라고 잡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었는지 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억하는 친구도 많을 거예요. 자, 이 아이는 우리가 탄젠트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응용하는 건데 예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0보다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절대값이 있다고 생각해주고 어떤 각이 빼지는 형태인 거니까 1 플러스 두 개가 탄젠트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1 플러스 m 곱하기 m분의 맞죠? 그 다음에 m-n 이렇게 식을 적는 것이 가능했죠. 혹시 이 식이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은 반드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라고 검색을 해보면 그 관련된 증명들이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짚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문제풀이만을 위해서 일단 이렇게 가볍게 식을 정리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접선에서의 기울기가 필요하겠죠. 왜냐면 두 개의 기울기가 필요했는데 하나는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접선의 기울기는 얘를 미분해주면 y' 코사인 x가 되어지고 자 x가 t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어지는 거니까 코사인 t가 되어지겠죠. 이게 하나의 기울기가 되어지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게 되어지면 절대값 있고 그 다음에 그대로 대입해주게 되어지면 1 플러스 위쪽에는 1 마이너스가 되어지겠네, 맞지? 1 마이너스 코사인 t 분의 그 다음에 위쪽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코사인 t 마이너스 1 되어지는 거니까 플러스 1 되어져서 절대값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주어진 범위가 t의 값 자체가 0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이 범위에서의 우리가 코사인 x 값의 범위라는 것은 밑에 여기 코사인 t의 값의 범위겠죠. 코사인 t의 범위라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값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t라는 것도 양수가 되어지고 코사인 t 플러스 1이라는 것도 양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분모도 양수고 분자도 양수이기 때문에 이 전체 식의 값이 양수가 되어지겠죠. 그럼 절대값이 애초에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탄젠트 세타라는 식은 1 마이너스 코사인 t 분의 그 다음에 코사인 t 플러스 1이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대로 마지막 끝식에 대입해주면 그렇지 이제 극한 문제 풀면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끝쪽에 대입해서 좀 식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 t가 파이보다 작은 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파이 마이너스 t의 제곱 분의 인데 위쪽에 식을 주고 식을 좀 정리해주면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식에 1 마이너스 코사인 t가 이렇게 곱해지게 되어지죠. 자, 분자에는 코사인 t 플러스 1이 이렇게 와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극한값을 구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로 바꾼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극한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해요. 그리고 실수를 좀 덜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구하려면 어떤 문자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우리는 극한값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식을 변형시켜 볼 거예요. 자, 양쪽에다가 파이를 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t-파이가 0보다 작은 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t-파이에 해당되는 이 식을 어떻게 한다? s라는 문자로 치환하려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t의 흔적을 지워버려야 돼요. t의 흔적을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 그럼 t 자리에는 파이 플러스 s가 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지고 자, t 대신에 파이 플러스 s를 넣어주면 코사인 파이 플러스 s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파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2분의 파이가 뭔가 정수배 되어지면서 이렇게 식이 안쪽에 각이 나올 때는 우리가 그런 식을 좀 변형해서 사용했었죠. 자, 이 아이는 그래프를 통해서도 잘 할 수 있고 우리가 수학원에서 요 관련된 개념들 많이 학습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좀 자유자재로 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아이는 마이너스의 코사인 s랑 같은 형태의 식인 거예요. 자, 그렇게 이용해줘서 이제 식을 전체적으로 한번 변형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변형되어지냐면 이렇게 하얀색만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변형되어집니다. 리밋. 자, s로 치환해서 s가 0보다 작은 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원래는 파이 마이너스 t인데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곱해주게 되어지면 그렇지 마이너스 s를 대입해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이너스 s의 제곱을 해봤자 s의 제곱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 마이너스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t 대신에 이 식이 들어가지고 원래 코사인 파이 플러스 s인데 코사인 파이 플러스 s는 마이너스 코사인 s랑 같기 때문에 1 플러스 코사인 s 이렇게 식이 변형되어집니다. 위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분자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코사인 s 플러스 1인데 보통 이 식은 이렇게 많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1 마이너스 코사인 s. 자, 지금쯤 왔으면 이제 우리 극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그렇지 느낌 왔어. 코사인이 들어가져 있는 극한 중에서 0분의 0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여기 안쪽에 있는 이 각의 제곱 형태가 뭔가 대형을 이루도록 나오게 되어지면 쉽게 그 극한값을 파악할 수 있었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답을 금방 찾았을 거예요. 자, 이 노란색 부분의 극한값이 얼마 되어진다? 2분의 1로 수렴하게 되어지고 분모에 있는 이 i의 극한값이 2로 수렴하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 되어서 답은 얼마? 4분의 1이 나옴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 저는 이 노란색 부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하지만 이런 것들은 기억을 잘 하고 있는 것이 좋아요. 자, 우리가
수능 특강 같은 책에 보면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세타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세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극한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는 분자 분모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한 다음에 식을 계산을 해봅니다. 자, 그럼 분자에 있는 식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어져서 실제로는 사인 제곱 세타로 이렇게 변형되어집니다. 그럼 이 아이는 세타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되어져서 극한값이 1의 제곱인 1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타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분모가 여기 남아있는 아이가 2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전체 극한값이 얼마 되어진다? 2분의 1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나 문제에서 많이 응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의 극한식처럼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처음에는 저걸 막 외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를 우리가 몇 번쯤 풀다 보면 아, 진짜 저 식은 많이 응용되어지네? 그러면 이제 나도 기억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저 식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집니다. 쌤은 가장 좋은 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정리를 막 기억하려고 노력하겠죠. 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식의 구조가 좀 더 잘 보이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그런 식을 원리까지 이해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단계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남아있는 이제 4점짜리 문제 3개가 남아있죠. 쉽지 않아요. 근데 조금 문제가 바뀐 것 같은 게 사실 이 28번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물론 28번 문제를 대강적으로 이제 어떤 느낌적으로 뭔가 대칭관계를 이용해서 되게 식의 구조를 가지고 금방 풀이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풀이한 거는 뭔가 특별한 어떤 조건일 때만 성립하는 식의 구조를 가지고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봐서는 실제 이 형태가 좀 다르게 변형되거나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 다른 개념을 사용할 때는 응용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의 풀이는 그 문제를 풀 때는 의미 있어서 답은 맞출 수 있었겠지만 실제 다른 문제를 풀 때는 전혀 그 개념을 활용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문제를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다 보면 이것과 전혀 다른 형태로 문제가 변형되더라도 식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에 나와 있는 것에 최대한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조건들을 잘 봐야 돼요. 두 상수인데 A, B인데 A는 양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뭔가 맨 마지막에 뭔가 답을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데 연속인 함수라는 겁니다. fx가 다른 말은 없습니다. 다만 연속인 함수라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조건을 아래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보는 그런 문제가 되어져요. 일단 먼저 문제에 숨겨진 의미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그 조건들이 문제를 풀 때 사용될 수도 있고 사용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문제가 어떻게 풀려야 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 속에 숨겨진 것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알겠죠? 문제를 멋지게 한 번에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가조건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근데 나조건을 보니까 x에 0을 대입한 값이 하나 있고 2를 대입한 값이 하나 있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x에다가 0을 한 번쯤 대입해보고 x에다 2를 한 번쯤 대입해보는 식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기본인 겁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식의 구조를 봤는데 뭔가 알 수 있는 함수가 나온 다음에 그 함수 또한도 분석해보는 게 좋아요. 자, 여기 있는 우변을 보게 되니까 삼각함수와 지수함수가 뭔가 콜라보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수함수는 그렇지 지수의 어떤 형태의 값이 오더라도 지수함수 자체는 항상 양수값이 되어지겠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코사인 x가 나왔는데 삼각함수가 나왔는데 그 삼각함수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 안쪽에 있는 이 각의 형태를 보니까 둘 다 x 앞에 파이가 곱해져 있어요. 아,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주기성이었는데 똑같이 파이가 곱해졌다는 얘기는 이 주기를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뭔가 우변의 함수의 식의 형태가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변을 잘 보는데 우변도 나중에 따로 뭔가 계산이 되어질 것 같은 거니까 이 우변에 있는 식을 gx라고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이름을. 자, 그럼 gx는 코사인 파이 x, 사인 파이 x가 숨겨지는 거 맞는데 코사인 파이 x는 주기가 2파이를 파이로 나눠주게 되어지면 2가 되어지죠. 사인 파이 x도 주기가 2파이를 파이로 나눠주면 2가 되어집니다. 그 말은 이 형태의 값들이 2인 주기로 우리가 값들이 구성되기 때문에 gx라는 함수 역시도 주기가 얼마 되어진다? 주기가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주기가 2가 되어지면 여기 나와 있는 0과 2라는 숫자도 의미 없게 빠지지 않습니다. 주기가 2인데 0과 2라고 딱 주어져 있는 이 구간의 길이가 얼마 되어진다? 정확하게 2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주기가 2이기 때문에 굳이 실수 전체에서 모두 살펴보지 않고 주어져 있는 이런 값들 때문에 우리는 주어져 있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구간에서만 이 함수를 분석해보면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복붙해서 어떤 성질들을 만족시켜 주겠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먼저 잘 모르겠지만 이 형태의 시계 구조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조금 더 한번 나아가 볼까요? 자,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여기 있는 자변 또한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얘는 2차 함수에다가 fx 함수가 합성되어져 있는 형태인 거네. 맞아요? 자, 그럼 얘는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뭐 2차 함수에다가 사인 함수가 이렇게 합성되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fx의 범위가 있다면 이게 주어진 게 2차 함수 꼴이기 때문에 뭔가 이 2차 함수의 어떤 시계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좌우에 있는 이 두 개의 형태의 함수를 보고 각각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천천히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지금도 뭔가 정리, 조건들을 많이 발견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이제 주어진 값들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대입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죠. 됐죠? 자, 일단 먼저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자, x에 0을 좌우변에 대입하게 되어지면 뭔가 식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f에 0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 값을 라지 a라고 두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 f에 2라고 주어져 있는 이 값을 라지 b라고 두고 식을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x에 우리가 0을 한번 좌우변에 한번 똑같이 대입해 보도록 할게. 그럼 이제 라지 a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라지 a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실제 x에 0을 대입하게 되어지면 코사인 0이 되어지죠. 맞죠? 코사인 0 1입니다. 1의 세제곱은 1 되어집니다. 자, 사인 0은 0이 되어지죠. 0제곱 해봤자 2의 0제곱 되어져서 1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식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양변에 또 x의 2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 그럼 이제 b 제곱 플러스 2b 되어지고 맞죠? f2를 b라고 둔 겁니다. 라지 b. 자, 그런 다음에 우변에 역시도 x의 2를 대입하면 놀랍게도 a 플러스 b라는 식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맞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보니까 a와 b의 문자를 바꾸더라도 식의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자,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는 대칭형이라고 고1 때 배웠어요.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웠을 때 이런 대칭형 구조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정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29번 문제를 풀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의미 있게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아이는 A, B를 어떤 식에 넣은 건데 2차 식에 넣은 거네. 그럼 처음에 어떤 2차 식인 거냐면 T제곱 플러스 2T. 자, 이 아이를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 되어지는 이런 2차 방정식에 A, B를 넣었더니 똑같이 만족해주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A와 B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1 때 연립 2차 방정식 푼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걸 써먹어야죠. 자, 그럼 이제 라지 A 플러스 B 근과 기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고 라지 A와 B를 곱한 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근과 기수의 관계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어짐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 조건에 FA를 라지 A, FE를 라지 B라고 뒀을 때 하나의 식이 더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이 나와 있냐면 이 식이 나와 있단 말이야. 라지 A는 라지 B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단순하게 1차 연립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을 문제를 풀어서 실제로 라지 A와 라지 B의 값, F0과 F2의 값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됐나요? 자, 우리는 이제 A 자리에 B 플러스 1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 A 자리에 B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2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가 되어지고 이항해 준 다음에 라지 B 값을 계산해주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옴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라지 A의 값은 이제 그대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실제로 F0의 값은 얼마가 되어진다? 라지 A는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지고 F2의 값은 얼마 되어진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얘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저기 있는 스몰 a와 스몰 b를 바로 계산할 수 있지는 않아요. 충분히 의미 있게 또 볼 수 있긴 하지만 뭔가 좀 식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스몰 a와 스몰 b가 들어가져 있는 식이 여기 있네. a, b라는 두 개의 문자 모르는데 하나의 식이 발견됐다라는 것은 하나의 식만 더 있으면 a와 b를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많은 형태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겠네.
자, 라지 A와 라지 B 자리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 되어지냐면 두 개의 값을 곱한 거니까 4분의 3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A와 B에 관한 식을 하나 얻게 되어지죠. A 플러스 B의 값은 양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와서 이 아이는 문제 마지막 단계에서 정말 중요하게 활용되어지겠다. 별표 치고 가도록 할게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일부입니다. 가장 쉽게 대입해서 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됐는데 문제 처음 시작할 때 fx가 연소함수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아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연소함수라고만 주어져 있을 때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을까? 연소함수일 때 구간이 저렇게 제한되어 있을 때 나왔던 우리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는데 함수값 구간에서 양끝의 값이 나와 있을 때 뭔가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고 싶은데 저 식의 구조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옆에 있는 좌변에 있는 함수는 좀 모르더라도 우변에 있는 함수는 어차피 미분 가능한 우리가 삼각함수와 지수함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함수는 실제로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어집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식의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뭔가 좀 의미 있게 분석해보자. 그럼 주어진 함수는 미분 가능 함수이기 때문에 gx를 우리가 분석함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어떤 식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gx의 식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gx를 어떻게 해야 할까?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 이제 해보도록 하는데 저 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하지만 우리가 차근하게 끈기를 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맞죠? 자, 고배 미분법이기 때문에 미분을 해주면 자, a 값 쪽에 있고 3이 떨어지고 3 코사인 제곱 파이 x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코사인 파이 x 미분해주면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파이 x 되어져 있고 아직 합성함수 미분법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파이 x 미분해주게 되어지면 곱하기 파이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뒤에 곱하기 계속 있어야 됩니다. 고배 미분법이었기 때문에 2에 사인 제곱 파이 x 이렇게 와지겠죠. 뒤에 있는 플러스 b는 0이 될 겁니다. 물론 곱의 미분법인 거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고 플러스를 해줘야 되겠죠. 자, 앞쪽에 있는 식은 그대로 있고 a 곱하기 코사인 세제곱 파이 x 있고 자, 뒤에 있는 지수함수 미분해주면 일단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2에 사인 제곱 파이 x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이 지수에 있는 함수 미분해주면 됩니다. 자, 곱하기 2 사인 파이 x 되어주고 또 사인 파이 x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겠죠. 코사인 파이 x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파이 x 미분해서 또 곱해줘야 됩니다. 곱하기 파이까지 해준 겁니다. 이제 드디어 뒤에 있는 플러스 b는 미분해주면 0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 값이 0이 되어지는 우리가 x를 좀 발견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구간 자체를 어떻게 제한해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제한시켜놨습니다. 왜냐면 주기함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양변을 한번 나누어 보는데 전체 G'X의 부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나누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A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A의 값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거 좀 어색하네, 맞지? 곱하기로 연결하도록 할게요. 자, A를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A는 양수였기 때문에 전체 부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죠? 또 보이는 것이 2의 사인 제곱 2의 사인 제곱 파이 x의 제곱도 역시 또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 남아있는 값 중에 또 약분할 수 있는 게 파이 값도 양수인 거니까 이렇게 약분해 줄 수 있겠죠. 양수인 것들을 모두 약분했기 때문에 전체 부호에 남아있는 식의 부호가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공통인 것들을 한번 묶어내 보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제곱 파이 x 그 다음에 사인 파이 x를 앞으로 묶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남아있는 식을 보니까 마이너스 3이 남게 되어지고 뒤쪽에 남아있는 것은 코사인 제곱 파이 x가 앞쪽으로 나가더라도 코사인 파이 x와 뒤쪽에 또 코사인 파이 x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플러스 코사인 제곱 파이 x 그 다음에 우리가 남아있는 식을 보니까 여기 사인 파이 x는 앞으로 나갔고 2가 남아있는 맞죠? 여기 앞쪽에 2를 이렇게 곱해주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 값이 0이 되는 건데 실제로 코사인 제곱 파이 x의 값은 그렇네. 이 값은 최대값이 어차피 해봤자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여기 뒤쪽에 있는 이 값 자체가 전체적으로 음수를 항상 가리키고 있겠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0이 될 수 있는 값은 이 두 개 있는 값이 0이 되는 이 범위 내 x를 찾으면 되겠죠. 자, 앞쪽에 있는 이 코사인 제곱 파이 x 같은 경우는 코사인 파이 x가 0이 되어지는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x의 값이 얼마냐면 2분의 1 또는 x의 값이 2분의 3이 나옵니다. 자, 사인 파이 x가 0이 되어지는 x의 값은 얼마 나온다? 이 구간에서는 1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봅니다. 자, 증간표 그려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증간표를 그리는 단계는 전 문제에서 했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익숙할 테니까. 자, 2분의 1에서의 좌우에서의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살펴봐야지만 실제 저 아이가 그 값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2분의 1 되어지는데 이게 제곱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얘일 때 0이었으니까 근처에서는 0은 아니었겠죠. 맞죠? 근처에서는 이 값 자체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양수가 되어집니다. 제곱해줬기 때문에. 맞죠? 자, 2분의 1을 대입한 근처에서는 실제 그 근처에서는 이 사인 2분의 1 파이의 값이 1 양수이기 때문에 이 값도 양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양수, 음수니까 음수가 요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서 변화가 없이 음수에서 음수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0하고 2까지의 구간에서 이렇게 이 구간을 넘어갈 때는 계속 음수, 감소함수가 되어짐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값은 실제로 x는 1이 그 다음 번째 오는 값이 되어지죠. 자, x는 1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실제 여기 대입하게 되었을 때는 이게 제곱이기 때문에 양수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 대입했을 때는 sin 파이 x인데 1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좌우의 변화가 그렇지 어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변하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맞죠? 뒤쪽에 있는 것도 음수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인 어떤 부호를 보게 되어지면 g'x의 부호는 어떻게 변화하게 되어지냐면 플러스와 음수가 곱해져서 맞죠?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는 구조. 그러니까 감소하다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바로 극소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x가 2분의 3은 아까 2분의 1 했을 때와 똑같은 구조가 되어지고 얘는 양수에서 양수로 넘어가는 구조가 돼서 증가하는 구간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럼 얘는 전체적인 이 구간에서 감소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증가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얘는 극소이자 바로 채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무슨 말인지? 아, 그렇구나, 우리는. 자, 그러면 우변에 있는 gx, 주어진 구간에서의 우리가 채소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x에 뭘 대입한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g1의 값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대입해주면 코사인 파이의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어집니다. 저기 있는 지수함수의 값은 얼마 되어진다?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값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뭔가 gx에서의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이해했고, 자, 지금 좌변만 분석을 해본 거야. 자, 이제 우변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변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변의 식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 자, fx 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fx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자, fx 자체를 어떤 문자로 한번 치환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자를 쌤이 s로 한번 치환해 보도록 할게요. s로. 자, 그럼 얘는 어떤 함수처럼 보이냐면 y는 s제곱 플러스 2s가 되어지는 함수처럼 보여요. 자, 이 함수는 그렇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함수인 거니까 실제 그래프를 그려서 그 개형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맞죠? 자, 개형을 보면 인수분해가 되어집니다. s 곱하기 s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s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와 s의 값이 0일 때가 S축과 교점이 되어지고 아래로 볼록해지는 이런 2차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S축이 되어집니다. 지금 S를 fx라고 이렇게 값을 두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S의 값을 알고 있는 애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X에다가 우리가 아까 봅시다.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X에다가 얼마 대입한 거? 2를 대입한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값이었어요. 자, 마이너스 2분의 3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겠죠? 얘는 지금 대칭축이 얼마다?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마이너스 2분의 3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습니다. 이 s의 값이 fx의 값이라니까요. 맞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x에 0을 대입했을 때 fx는 이렇게 값이 찍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f에 x에 2를 대입했을 때 fx의 값은 이렇게 값을 이렇게 반대로 했지? 이렇게 값을 찍게 되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어져 있는 옆쪽에 있는 함수라는 것은 어차피 0과 2 사이에 있는 x의 값을 대입해서 나오는 건데 그 구간 내에 있는 이런 값들이 벌써 존재를 해주고 그 사이에 있는 값에서 최소값이란 것은 그렇지 뭔가 쌤 여기 x라고 했네 미안해 요걸 x가 아니고 우리가 축이 s가 되어지는 거니까 s가 1이 되어질 때 그죠. 자, fx의 함수값이 왜 또 1이라고 했지? 지우고 맞지? 마이너스 1이 되어집니다. 자, fx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되어지는 뭔가 있지 않을까?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fx가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도 연속이었으니까 주어진 구간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도 연속이 되어지겠죠. 자, 근데 이렇게 양쪽 끝값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렇네. 뭐 정리? 사이값 정리를 쓰는 겁니다. 이거 사이에 뭔가 값이 있는데 그걸 대입했을 때 이 전체의 값이 최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사이에는 마이너스 1 같은 거를 s에 대입했을 때 최소가 전체적으로 잡히는데 그러면 s가 마이너스 1이 되어지는 이런 x라는 것이 존재를 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fx가 연속, 사이값 정리를 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자,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3 사이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마이너스 1이 되어지는 f에 c를 넣었을 때에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어지는 이 c가 어디에 있다? 0과 열린 구간 0과 2
0과 2 사이에 반드시 적어도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에 C라는 것이 적어도 하나 존재해서 대입해줬더니 마이너스 1이 되는 아이가 생겨서 실제로 이 전체의 값이 얼마?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을 S에 대입한, fx에 대입한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2가 되어져서 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만들어주는 그 값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좌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지. x에다 뭘 대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구간 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소값이 좌변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을 만들어주는 어떤 C란 값이 있는 거야. 근데 옆으로 가니까 0과 2 사이에서 우변 같은 경우도 그렇지. 이때는 정확하게 안단 말이야. x에 1을 딱 대입했더니 최소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나왔다고. 근데 좌우에 있는 값들은 동일한 값, 이퀄로 이루어진 식이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C를 대입했어? C에 정확하게 1을 대입했던 겁니다. 맞죠? 그랬더니 최소값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것이 이때의 최소값 역시 마이너스 1과 같아진다는 거죠. 좌우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C를 발견해낼 수 있는 방법이 fx가 연속이라는 함수인 거예요. 주어진 구간 내에서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마이너스 1이라는 이 값을 만족해주는 C라는 값이 0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해낸 다음에 여기서도 아까 보니까 x에 1을 대입했더니 최소값 나오던데 딱 하나 있었잖아, 그런 값들. 그러니까 좌우가 똑같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 C라는 것이 원래 1이었고 여기 나와있던 이 최소값이 실제 그 S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그 마이너스 1 값이 나와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 A와 B에 관한 하나의 식을 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 B를 모두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별표하고 온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 되어진다?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어진다는 식이 있었죠. 자, 이렇게 양변을 더해주면 이 B의 값이 얼마 되어진다?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어지고,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B 값은 2를 나눠주면 마이너스 8분의 7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대로 대입해주면 A의 값은 얼마 나오냐면 A의 값은 8분의 1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A의 조건, A가 양수라는 것도 정확하게 만족해주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끝값 A와 B를 더 곱한 값을 우리가 구하는 게 목표인 거죠. 그럼 답은 얼마? 마이너스 64분의 7이 나옴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쌤이 뭐 다른 형태의 풀이 방법도 사실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칭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도 구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했는데 왜 그렇게 풀이해주지 않았냐면 그렇게 풀게 되어지면 아마 뭔가 심플하고 멋있긴 한데 자기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의 조건에서는 그 식을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때문에 항상 말합니다. 풀이는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지만 이런 문제를 연습해야지만 이런 문제의 형태가 다르게 변형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시도해보고 풀이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럼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29번 보게 되는데 29번 문제 별표입니다. 왜냐면 수능 특강 연계 문제인 거예요. 자, 얘가 어떤 식으로까지 연계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수능 특강 문제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이게 우리 요번에 나왔던 수능 특강 레벨 3에 있는 1번 문제입니다. 맞죠? 그 문제의 구조와 완벽하게 동일해요. 뭔가 시계 형태 좀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입니다. 실제로 풀이 과정도 거의 똑같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평가원에서 수능 연계,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의 연계를 아주 높일 거라고 말을 했죠. 수학에서 연계를 높이는 거 사실 좀 별 의미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능 특강 연계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수능 완성 공부할 때 문제를 꼼꼼하게 잘 확인하면서 풀이 과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리해보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사용해서 풀이 과정을 이렇게 써내려가는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문제 유형이 좀 바뀌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쌤이 아까 28번 문제 풀 때 뭔가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기호의 관계, 연립 2차 방정식에서의 어떤 대칭되어지는 꼴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죠. 이 아이도 똑같은 형태로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실제로 이 두 점은 이 곡선 위에 있어요. 자, 곡선 위에 있다고 하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그 좌표들을 대입해서 식을 한번 정리해보는 겁니다. 이게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자, 식을 정리해주면 자,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곱하기 a 플러스 k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k의 제곱이 얼마? 15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식 쭉 다음 정리해 보도록 할게.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2ak 그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전개를 해주면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2k 제곱은
2k 제곱 마이너스 이항해 주십시다. 마이너스 15는 0이 되어집니다. 됐죠? 자, 이 식도 일단 먼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해주면 a 제곱 되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식의 구조를 나중에 보기 위해서 저 문자를 바꿔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플러스 2ka 이렇게 교환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남아있는 식을 적어주면 플러스 2k 제곱 마이너스 15는 0이 되어집니다. 자, 문자가 a에서만 b로만 바뀌었지 식의 구조가 동일하고 그대로 대입해 준 거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식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a라는 문자만 b라는 문자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 세 번 해볼 필요 없이 아주 간결하게 b 제곱 플러스 2kb 플러스 2k 제곱 마이너스 15는 0 이런 식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봅시다. 아까랑 똑같은 구조가 나왔어요. 뭔가 a에 관한 2차식, b에 관한 2차식인데 2차 방정식인데 그 식에다가 a라는 자리에 b를 그대로 넣어도 식의 구조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연립 방정식인데 뭔가 대칭적인 형태로 식이 생겼어요. 그 말은 a, b 자리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t라는 문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t제곱 플러스 2kt 플러스 2k 제곱 마이너스 15는 0이 되어지는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으로서 a와 b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입했을 때 식을 만족했잖아요. 그 말은 a, b가 t라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아까 쌤이 그래서 28번 문제 풀 때 이 형태를 가져와서 문제풀이를 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식의 형태를. 그래서 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형태의 식을 빌려와서 문제풀이를 했던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얘도 동일하게 a 플러스 b 근각에서의 관계 때문에 마이너스 2k가 되어지고 a 곱하기 b의 값은 어떻게 되어진다? 2k 제곱 마이너스 15가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만약에 A와 B가 실제로 쌤 이게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옵니까? 왜냐면 서로 같은 근이 되어지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어져요. 왜냐면 같은 값이 나와지게 되면 같은 점인데 같은 점에서는 접선 자체가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뭔가 두 개의 접선을 이게 수직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A와 B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판별식을 이용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는 어떤 K 값의 범위도 뭔가 좀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K는 2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4분의 D를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4분의 D를 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5가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왔기 때문에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15보다 뭐가 작아야 돼? K제곱의 값이 작게끔 나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마지막에 구했을 때 K제곱의 값이 여러 개 나오게 된다면 이 범위를 만족해 줘야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합시다. 쌤 이렇게 위에 있게 했는데 아직까지 문제를 다 끝까지 읽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 문장 읽어보면 그렇지 두 개의 접선이 서로 수직하네. 요 조건 이용해주면 뭔가 이런 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필요한 것이 음함수의 미분법이 필요하죠. 주어진 함수 미분해주면 2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dy dx 그 다음에 플러스 4y dy dx는 0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는 dy dx의 식을 구해야 됩니다. 이항해 준 다음에 나눠주는 과정 해주도록 하고 똑같이 또 분모와 분자를 2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나눠주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x-2y 분의 x-y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점 A와 점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A와 X자리 A와 Y자리 A 플러스 K를 한번 대입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분모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K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문제 조건에 A 플러스 2K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나오는지 알게 되어지겠죠? 왜냐면 분모에 있는 값이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분자에 있는 값은 이제 계산해서 대입해주면 K가 나옴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K. 맞죠? 마이너스 K가 나옵니다. 자, 식의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똑같이 A 자리 대신에 B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K 분의 마이너스 K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얼마다? 서로 수직이었기 때문에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 너무 마이너스 있는 것들 번거로워요.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해보도록 합시다.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A 플러스 2K 분의 K 곱하기 B 플러스 2K 분의 K의 값은 곱한 값이 얼마 되어진다? 마이너스 1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문제 아까 보니까 이 식이 있었죠. 아, 뭔가 정리할 수 있는 식이 나왔네. 마이너스 2K를 이항해주면 A 플러스 2K라는 것이 B가 이항되지만 마이너스 B가 되어집니다. 자, A 플러스 2K 대신에 마이너스 B라는 값을 쓸 수 있어요. 자, B 플러스 2K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A와 B의 곱의 형태로 식이 표현되었네.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난 거야. 자, 어떻게 되어지냐면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를 곱해주면 분모에 있는 식은 a, b가 되어집니다. 자, 분자에 있는 식은 k 제곱이 되어지겠죠. 이 값이 얼마 되어진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근데 a, b 자리 대신에 아까 뭐였냐면 2k 제곱 마이너스 15가 오는 것이 가능했죠. 그 값 계산해놨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곱해주게 되어지면 k제곱은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5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항해주면 3k제곱은 15가 되어지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우리는 k제곱의 값이 얼마 나온다? 5가 나옴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문제 조건에서 k의 제곱의 값이 15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그 조건도 깔끔하게 만족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k제곱의 값이 얼마 되어진다? 5가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수능 특강에 연계되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쌤이 그 방법을 그대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왜냐면 쌤도 이제 수능 특강 할 때 저 문제 이제 열심히 풀어봤기 때문에 그걸 기억에 삼아서 그렇지, 식의 형태가 뭔가 대칭적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근각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멋진 식을 아주 쉽고 빠르게 찾을 수가 있었어. 물론 이 식도 뭔가 식을 대입해서 식을 막 변형한 다음에 동일한 구조의 형태의 식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뭔가 좀 훨씬 더 복잡한 형태로 식을 정리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의 조건들을 모두 발견하긴 했는데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어떤 식의 구조가 효율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사용해서 좀 쉽고 빠르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건 없는지를 구조를 잘 보는 게 좋아요. 그런 구조를 출제자분들은 의도해서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이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30번 가도록 할게요. 자, 30번은 놀랄 노자입니다. 사실은 이 등비급수 관련된 문제가 우리가 도형에 활용되어지면서 뭔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어져 왔는데 등비급수 문제는 맞는 것 같아. 등비수열이고 뭔가 좀 수열이 좀 변형되긴 했지만 뭐 저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뭔가 마지막 급수의 값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등비급수가 이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뭔가 규칙이 조금 더 달라지게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규칙을 발견하게 되어는 우리가 수원에서 많이 했던 수열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가 문제에 이렇게 개념적으로 추가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쌤이 수능 완성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강의하고 있는데 많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수열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전혀 모르는 형태의 수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멋진 식 찾으려고 하지 말고 숫자를 대입해 가면서 실제 그 수열이 어떤 변화를 거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거 없이 뭔가 멋진 형태로 단번에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수능에서는 어떤 형태의 수열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처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n에다가 자연수를 쭉 대입해 나가면서 실제로 수열이 어떤 변화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게 수열들이 나열되어지는지, 규칙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0번 문제였지만 아주 쉽게 문제풀이를 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수에 대한 직관이, 사실 직관이란 말 진짜 쓰기 싫은데 수에 대한 직관이 아주 풍부한 친구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뭔가 급수가 수렴하고 등비수열 관계며 그리고 뭔가 이게 뭔가 홀수와 짝수를 반복하고 되어져 있는데 그 합의 값도 이렇게 뭔가 부호가 나왔다면 그렇지, R 값이 수렴하려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는데 뭔가 이게 부호가 반복하는 느낌이 딱 보자마자 드네. 그러면 이 값 범위 자체가 이렇게 당연히 주어지겠구나 라고 해서 바로 문제를 풀거나 혹은 아니면 몇 개의 점을 이렇게 좌표를 찍어보면서 그렇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수렴하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범위 자체를 단번에 결정 지은 다음에 문제풀이를 끝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풀이를 하면 안 되겠죠. 쌤은 다 보여주도록 할게요. 왜 R의 범위가 다른 케이스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지 그 모든 논리 구조를 완벽하게 보여준 다음에 다 깨준 다음에 그렇지, R의 범위는 저렇게 될 때밖에 답이 될 수밖에 없어 라는 걸 통해서 문제풀이를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수열의 형태가 좀 변형되기 때문에 한번 표를 만들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n의 값이 있습니다. n의 값은 자연수기 때문에 1, 2, 3, 4, 5, 6 이렇게 쭉 나아간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때 우리가 결정되어지는 어떤 항의 값이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런 값들이 쭉 나열될 거예요. 자, 항의 값이 나왔을 때 항의 값을 판단해 준 다음에 우리는 bn이라는 수열의 어떤 값을 우리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n이라는 값을 정할 겁니다. 자, 근데 유일하게 힌트가 하나 나와 있는 항의 값이 뭐가 있냐면 b3가 마이너스 1이래요. b3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b가 3일 때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A3은 실제로 어떤 값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것은 그렇지. 마이너스 1보다 컸다면 마이너스 1이 아니었겠지.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았기 때문에 B3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우리는 A의 3의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알겠죠? 지금은 이 부등호의 관계밖에 모르는 거예요. 대소관계밖에. 마이너스 1보다는 확실하게 작거나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나아가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등비수열을 판단할 때는 첫 장이 0이 될 때랑 공비가 0이 되는 케이스를 반드시 먼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구조를 보면 일단 A, 1, 첫 장이 만약에 0이었다고 해봅시다. 지금 공비가 뭐였든지 상관없이 계속 모든 항이 AN의 값이 0이었을 겁니다. 근데 AN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A3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A3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에 모순이 되어집니다. A1이 0이었다면. 맞죠? 그러니까 이럴 리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1의 값은 절대 0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쌤, 공비가 0이 되지는 않을까요? 자, 공비가 0이었다면 첫 번째 항은 모르겠지만 AN 볼게. 두 번째 항부터는 모두 0이었을 텐데 이거 역시도 A3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에 모순이 되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공비의 값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확정 지으면 편하게 이제 문제 구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게요. 자, 그럼 R의 범위를 쭉 나눠가면서 식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먼저 안 되는 케이스부터 먼저 보여줄게요. 자, 기본적으로 R 값이 0보다 커지면 모순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보도록 할게. 자, R 값이 0보다 컸다는 얘기는 A3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값은 음수예요, 음수. 자, 뭐 공비가 곱해져가지고 뒤에 있는 항의 값들을 만들 겁니다. 자, 음수에다가 공비 양수를 곱하면 계속 음수가 나오게 됨을 알게 되어집니다. 물론 앞에 있는 값들도 역시 음수였겠죠. 자, 그럼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그렇지. 짝수 번째 항들을 모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니까 계속 음수가 나와지게 되는데 지금 보면 B의 2n 보도록 합시다. 자, 짝수 번째 항이 뭔가 변형되어져서 B의 2n에 해당되는 값들을 만들어내는데 자, 어떻게 변형되었든지 간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더라도 마이너스 1이 되어지고 혹시나 마이너스 1보다 크더라도 음수인 거니까 이 값 자체가 음수를 계속 유지하면서 B의 2n의 값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R의 값이 양수가 되어지면 B의 2n의 값은 항상 뭐가 되어지냐면 음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나 조건을 보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의 2n의 값을 쭉 다 더했더니 등비급수를 구해봤더니 등비급수 아니구나. 미안. 이거 등비급수는 아닙니다. 급수의 합을 구해봤더니 그 값이 수렴하면서 8이래요. 자, 음수인 모든 항들을 더했는데 어떻게 8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양수가. 그러니까 얘는 구조적으로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R 값이 0보다 크다는 것도 그렇지. 넌 아니야. 범위가 아니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크게 R 값이 그럼 0보다 작을 때밖에 없겠네. 자, 0보다 작을 때는 좀 더 우리가 촘촘하게 한번 범위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R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보도록 할게요. 자, R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어지면 A3가 아까 음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범위였어요. 자, 그럼 A4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R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 값은 A4의 값이 1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자, 부등호를 좀 예쁘게 써봅시다. A4의 값이 1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혹시나 이런 부등호가 좀 잘 판단이 안 되는 친구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범위의 가장 대표적인 R 값들을 마이너스 2 같은 것들을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짐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A의 값이 1보다 크게 되어지고 R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R 제곱에 해당되는 값은 1보다 크게 되어집니다. 왜 R 제곱을 바라보냐면 자, 이렇게 짝수 번째 창만 보게 되어지면 공비가 R 곱했으니까 공비가 R 제곱이 되어지는 등비수열이 또 되어지겠죠. AN의 입장에서 보면 A2N은 자, 그럼 A2N은 R 제곱이 공비가 되어지는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4가 1보다 컸는데 그 다음 번째 나오는 A6, 뭐 A8 이런 것들은 R 제곱이 1보다 큰 걸 곱했으니까 당연히 이 값들은 모두 다 1보다 큰 값들이 쭉 나오게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2N인데 N 자체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일 때는 그 값이 어떻게 나온다? 그 값 자체가 1보다 크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리밋 n이 한없이 커질 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a2n의 값이 1보다 크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범위에서의 bn의 값은 어떻게 b2n의 값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an의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bn의 값을 썼던 거였죠. 맞죠? b2n의 값도 역시 1보다 큰 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두 개의 값은 같을 테니까. 맞죠?
자, 그러면 n이 한없이 커질 때 b2n의 값의 극한값은 자, 이게 전체적으로 1보다 크니까 n이 2보다 큰 것 같을 때 이 b2n의 극한값 역시도 1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 있겠죠? 어떤 우리가 수열의 대소관계에서의 성질 때문에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급수와 일반항 사이 관계를 보면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2n 값이 수렴했는데 그러면 안쪽에는 일반항 b2n의 극한값이 0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0이 아니네. 일반항의 극한값이 맞죠? 그래서 우리는 저 밑에 있는 나가 발산하게 되어져서 모순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r 값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도 아니야 너도 틀렸어. 이렇게 결정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볼게요. 자, r이 마이너스 1이 되어져 버리면 그 다음 번째 나오는 i를 보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a4 역시도 맞죠? 1보다 크거나 같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역시 r제곱의 값이 얼마 되어지냐면 1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동일하게 위에 있는 구조와 비슷하게 이때는 크거나 같다가 되어지겠죠. 맞죠? 이 값 자체가. 그럼 이 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극한값 자체가 그렇지. 이렇게 b2n의 극한값이 1보다 크거나 같게끔 되어지면서 역시 동일한 구조의 형태로 모순되게 되어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유일하게 남은 범위가 어디야?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겁니다. r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거밖에 안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를 내가 논리적으로 쭉 먼저 파악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실전 문제에서는 좀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전 문제에서는 문제 형태를 보자마자 이것을 바로 찾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쌤은 어떤 형태로 식이 변형되더라도 일반적인 형태의 풀이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안 되는 케이스를 모두 다 보여준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도 뭔가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r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r제곱, 왜냐면 짝수차항, 홀수차항만 볼 거기 때문에 r제곱의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다가 나와집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a3의 값만 알기 때문에 저 값을 기준으로 뭔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r값이 여기 음수인 값이기 때문에 여기가 음수였잖아, 맞지? 자, 그럼 짝수 번째 차항은 음수에다가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공비를 곱했기 때문에 그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양수인 건 확실해요. 그 전에 나왔던 이 값도 양수이니까 뭔가 음수를 곱했으니까 음수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짝수 번째 차항의 값들이 모두 다 an의 값들이 어떻게 되어진다? 양수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짝수 번째 차항의 a2n의 값들은 모두 양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었겠죠. 그럼 b2n의 값도 a2n의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네. b2n의 값이 a2n의 값과 동일한 구조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a2n이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a2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a2라는 것은 우리가 a1에다가 공비 r을 곱한 거기 때문에 이 형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b2n 같은 경우도 공비 자체가 r제곱이 되어지기 때문에 a2n의 공비인 r제곱이 되어지기 때문에 r제곱이 공비인 겁니다. 자, 그럼 공비가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저 등비 급수 역시도 바로 구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r제곱분의 제일 첫 번째 어떤 애가 2i죠. 그래서 a1r이 되어지고 그 값이 나에 의해서 얼마 되어진다? 그 값이 8이 되어지는 거예요. 급수의 합이. 됐나요? 자, 요식 이용하는 겁니다. 이제 홀수차항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홀수차항도 역시 공비는 r제곱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보도록 합시다. 자, 얘가 음수인 건 알겠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지는 알겠는데 마이너스 1보다 얼마나 작거나 같은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아이를 그냥 바로 마이너스 1이라고 두고 푼 친구들은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값이 뭐 마이너스 한 10, 마이너스 한 20쯤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뭔가 공비를 곱하더라도 어떤 공비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A5쯤 되었을 때 제곱인 걸 곱하더라도 실제 그 값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거나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n 자체의 값이 bn의 2m-1이라고 할게요. b의 2m-1번째 그 항의 값들이 마이너스 1이 언제까지 올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2n-1이 뭔가 마이너스 1이 처음에 몇 번 반복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일정한 구조 마이너스 1보다 커지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쭉 어떤 값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니까 0으로 수렴하게 되어지는, 왜냐면 지금 음수에다가 r제곱의 값이 이런 범위를 곱했기 때문에 결국 0으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 등비급수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어디선가부터는. 자, 근데 마이너스 1이 몇 개 올지 처음에 몇 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홀수 번째 차항만 보는데, 홀수 번째 차항만 보게 되었을 때,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얘가,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되어지는 K번째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 K번째라고 일반화시키면, 자, K번째까지가 이 BN-1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그 다음 번째부터 왔을 때는 그 값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1보다 커지게 되는 거예요. K 플러스 1번째부터는 우리가 이 홀수 번째 차항에서 그 값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되어지면 그 값 자체는 A에서 그 AN에서 정의되었던 그 항의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어진다? 이때부터는 바로 등비급수의 합으로서 계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겠죠. 그때 공비는 얼마 되어진다? R제곱이 역시 공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걸 한번 식으로 표현해주면,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일단 K번 반복되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이 K에게 나열될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뒤쪽에 오는 것들은 1 마이너스 R제곱분의 공비가 R제곱이 되어지는 거니까 제일 첫 번째로 오는 게 K 플러스 1번째의 홀수 번째 차항인 거니까, 아, 그럼 이렇게 되어지겠네. A1 첫 장 곱하기 R제곱이 공비였어. 맞죠? 공비였는데 K 플러스 1번째인 거니까, 아, K 플러스 1을 뺀 K제곱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반 항으로 우리가 일반화되는 식은 저렇게 뭔가 숫자에다가 표시를 해나가면서 정확하게 문제를 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어지고 식을 한번 정리해 보는데 여기 있는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식을 좀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K 플러스 자 1 마이너스 R 제곱 분의 맞죠? A1 여기서 R을 하나만 빼내오면 R 되어지고 곱하기 R에 2K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맞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 식 대신에는 8을 넣을 수 있으니까 요 값식 대신에 8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식의 구조가 어떻게 짜지냐면 이 전체의 급수의 합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3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항해주면 8 곱하기 R에 2K 마이너스 1제곱의 값이 이항해주면 K 마이너스 3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R에 2K 마이너스 1제곱의 값이 얼마 되어진다? 8분의 K 마이너스 3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공비 R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그 0보다 작았어요. 음수입니다. 자, 음수의 홀수 제곱이에요. 자, 이 식은 무조건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 값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된다?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분모가 8이기 때문에 K-3의 값이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K 값은 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K는 지금 자연수예요. 맞죠? 자, K는 3보다는 작은데 어떻게 되냐면 처음 문제를 구조를 보니까 우리가 두 번째 홀수 차항이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는 게 보장되는 거니까 K의 값은 적어도 K의 값은 2보다는 크거나 같아지겠네. 그 다음 번째 뭔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마이너스 1인 게 정확해. 그래서 우리는 K의 값은 2보다 크거나 같아지면서 3보다 작아지는 유일한 K의 자연수 값은 뭐가 밖에 없다? K가 바로 2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앞쪽에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럼 K에 2를 대입해주면 그렇게 이제 2를 대입할 수 있는 겁니다. 저 문제를 우연찮게 A3가 저렇게 되어서 A3 자체가 마이너스 저 값이 어떻게 저 범위가 되어서 BN 자체를 마이너스 1로 푼 친구들은 우연히 맞았던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K에 2를 대입해주면 R의 세제곱은 2를 대입하게 되어지면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어져서 R 값이 얼마 되어진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때 R 값을 여기다 이제 대입해주면 첫 장을 계산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그럼 첫 장의 값이 얼마 나오냐면 첫 장 A1의 값이 마이너스 12가 나올 겁니다. 게임 끝났어요. 자, 마이너스 10이 나왔습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첫 장부터 적어주면 마이너스 12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며 그 다음 6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 이제 구조가 딱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번째도 이제 나오게 되어지겠죠. 자, 문제 마지막 끝단계 보니까 절대값 AN에 그렇지 이거 절대값 시켜주면 12, 6, 3 첫 장이 얼마인? 12가 되어지는 공비가 얼마인? 2분의 1이 되어지는 그런 등비급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등비급수의 값 구해주면 등비급수의 합값 구해주면 1-2분의 1분의 12가 되어서 답은 얼마 되어진다? 2분의 1분의 10이 되어서 24가 정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 쌤이 아주 꼼꼼하게 문제 풀이해줬어요. 왜냐면 아마 궁금해서 이 해설 강의 들었을 테니까 R이 다른 값일 때는 왜 안 되는지 아마 스스로 좀 잘 판단이 안 되는 친구도 많았을 겁니다. 이제 그런 구조까지 좀 잘 보여주기 위해서 쌤이 아주 엄밀하게 어떤 값을 나누어서 보여줬던 거예요. 물론 내가 문제 실전에서 풀 때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풀이할 때는 정확하게 한번 바라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 시험 본다고 너무 고생 많았고
6월 모의평가는 생각보다 자기가 만족스럽게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지금 틀렸던 것들을 잘 보충한 다음에 9월 모의평가 때는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쌤은 다른 강의에서 또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안녕.